여론 뚱탑. 여론 뚱탑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 내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럼요. 반드시 달성해야죠. 뭘요? 청취율 50%.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으로 나눠지잖아요. 절반. 네. YTN 뉴스킨 네. 또 정면승부도 예. 네 저녁에. 정면승부까지요? 네. 예, 본인이 나오시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청취율 조사 좀 응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총선 1년 남겨둔 시점입니다. 이번 주는 총선 전망을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결국 뭐 집권여당 입장에서 내년 총선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최대 변수 같아요. 그렇죠. 자, 현 시점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종합을 해서 분석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10일까지 실시된 조사 결과만 소개를 모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피미 RN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9일 10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 38.8%, 부정 57.4%로 나타났고요.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서리서치에 의뢰를 한 조사입니다.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가 됐고요. 긍정 35.9%, 부정 62.4%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긍정 34.2%. 이 조사가 오늘 소개해드린 조사 중에서는 가장 변화가 큰 조사 결과인데요. 직전 조사 비교해보면 긍정이 9.9%포인트, 약 10%포인트 예. 뭐 뚝 떨어졌습니다. 예. 그다음에 부정이 64.2%로 또 10.4%포인트 쑥 올라간 결과가 나타나서 대체적으로 적게는 올라간 조사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네. 적게는 한 3%포인트, 많게는 한 9%포인트 정도의 변화가 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지율이 어쨌든 간에 좀 떨어지는 모양새고 또 부정평가는 좀 올라가는 모양새인데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요? 예. 왜 웃습니까? 아니, 죄송한데 왜 웃습니까? 예. 안 떨어지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 뭐가 네. 좋은 게 있어야지. 이게 뭐 아. 반등이네, 뭐 유지네. 근데 뭐 안 좋은 거 투성이잖아요. 네. 사실 이런 정치적인 논란들 뭐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보다도 지금 가장 저는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경제가 안 예, 좋다.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감적으로 나오는 거나 지표적으로 나오는 거나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뭐 95%? 그 정도가 1년 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이 정도에 이제 반도체 경기는 완전 뭐 작살났다. 이 정도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미 지금 이 1, 2, 3월에 누적 적자가 작년 1년 동안 기록한 누적 적자만큼 기록을 했어요. 지금. 예. 정말 안 좋은데 문제는 앞으로는 더 안 좋다라는 거예요. 네. 하반기에 반등할 요인이 없고 지금 IMF나 한국은행이나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4차례나 하향했습니다. 아하. 다른 나라는 오른 데도 있어요. 네. 주요 선진국들은 올린 데도 있는데 한국은 굉장히 암울하게 경제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체감 경기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정치적 논란이 없으면은 더 지지율이 더 빠졌을 수 있어요. 논란 왜냐하면 때문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경제가 지금 이 정도면은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경제가 이 정도 안 좋았다? 예. 그러면은 이미 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 진짜로. 예. 막 예. 보수 언론이 막 했는데 지금은 뭐 일부러 언론들이 이거를 피한다기보다는 너무 정치권에 논란이 많으니까 이게 지금 주목을 못 받아요. 네. 근데 그 정도로 97년, 98년 외환위기 이후로 제일 안 좋다. 외환위기에 버금간다라는 정도로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상황이 좋지 않다 하는데 정치권 논란 중에 지금 최근 가장 논란은 도청 논란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지지율 다음 주나 오늘 갤럽이나 여기 또 반영될 수도 있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네. 지지율 구조를 보면은 네. 보수층 정도가 이제는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는 빠져나왔고 네. 그러면 뭐 여기서 이제 더 빠지는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내년 총선을 생각하거나 국정 동력을 생각하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끌어올려야 되는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도감청이 터진 거죠. 도감청. 그러면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지지율을 발목 잡아버리는. 왜냐하면 보수층이 빠져나간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들어왔으면 하는 중도층이나 또 MZ세대나 네. 또 무당층이 안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용어부터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용어요? 예, 빅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예. 도청 자체가 우리 박지훈 변호사는 잘 알 거예요. 도청이 불법이에요. 그냥 도청 자체가 불법이에요. 도둑 청취입니다. 도둑 듣기. 악의적인 도청은 없다. 악의적인 도청은 없다.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악의적인 살인은 없다. 이런 말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절도는 거죠. 없다. 이런 그러니까 비슷해요. 도청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2013년에 에드워드 스노든이 밝혔던 내용도 그렇고 뭐 또 애슐론이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적 기술을 차별화된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죠. 이런 네. 감청이나 정보를 캐내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미국이 계속 이른바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이 네. 됐든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렇게 이제 드러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또 특징 또 장기가 단호한 대응이잖아요. 네. 그럼 단호한 대응 그렇다고 해서 한미동맹을 흐트러뜨릴 필요는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왜 주권 국가로서 표현을 못하니까 표현은 하고 두 가지를 다 하면 되죠. 단호한 대응을 하고 한미동맹은 유연하게 가고 이 도감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상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굳이 구분해서 하지 못하냐 이 비판을 받는 것이고 실제 빅데이터상도 그래요. 아 그렇게 보입니까? 빅데이터상으로도 썸 트렌드로 분석을 해봤더니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한 일주일여 전만 하더라도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 긍정 감성 비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60-70% 정도 될 정도로. 그런데 이 사태가 터지면서 한 30-40으로 내려왔어요. 그 이야기는 굳이 이렇게 우리 정부가 이렇게 태도를 보이니까 우리 인식 자체도 미국에 대해서 자체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겠죠. 대응이 좀 문제라고 지금 우리 배정사님 말씀을 주시네요. 그것도 지지율에 좀 반영이 될 것이다. 지지율에 반영이 되죠. 예. 근데 이제 이 앞서서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여러 논란들이 이미 네. 선 반영이 돼 있고 아하. 이게 반등을 막는 뭐 이제 그 추가 하락을 엄청나게 더 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 절망감 같은 걸 느꼈어요. 아 절망감을요? 예, 이 지금 이 이제 도청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의 외교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뭐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뭐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부터 해가지고 펠로시 하원 의장 뭐 휴가인데 안 만났는데 뭐 연극 보고 있었네 뭐 막 등등한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한 3개 정도가 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바이든 날리면 사태, 네, 바이든 하나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논란들 그리고 이번에 도청이에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바이든 날리면은 본인 실수예요. 대통령 본인 실수.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작동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못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날리면이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에 좀 맞지 않지만은 네. 본인이 실수했으니까 본인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결단이었어요. 이거 어쨌든 이거를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많더라도 이게 한국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밀어붙이니까 그것도 이제 그런데 이번에 도청 사건은 네. 본인하고 대통령 본인하고 아무 관련이 관계가 없어요. 없어요. 사실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도청 일반적으로. 당한 거잖아요. 도청 당한 거 예. 피해자고 그쪽이 가해자예요. 그게 악의가 있었든 없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마저도 국민 여론의 대다수의 여론을 무시하고 반대로 간다? 아하. 아 여기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떤 외교나 이런 거에 어떤 국민 여론을 수렴을 하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절망감 같은 걸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 고집이 있구나. 고집이 있고 이거를 그러니까 진영 대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당이 반대. 그게 국민 다수라도 야당이 반대. 그러면 나는 야당 말 안 들을 거야. 약간 이런 아집 오집. 이게 어디서 느껴졌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이번 사건으로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자들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다. 이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했던 발언 있잖아요. 네. 친일로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들이 있다. 그거랑 인식이 똑같아요. 그거는 야당이에요. 뭐 야당이란 말을 안 했지만은 근데 국민 야당을 포함해서 국민 다수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앞으로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굉장히 무력감과 저는 절망감 같은 거를 이번 사태에서 느꼈고 외교 관련해서도 예, 외교 거죠? 관련해서 뭐 경제는 무능해서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네. 참 앞으로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어둡다라는 생각까지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게 지금 30% 정도만 지금 계속 박스권에 딱 유지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만 좀 지지하는 모양새다. 지금 두 분도 그렇게 보셨는데 예. 이제 1년 남았으면 총선을 다시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이 총선 하면서 1년 동안 정권 심판론이 이제 야당 심판 이런 걸로 바뀔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내년 선거를 앞두고 4월 10일이 네.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인데 약 1년여 정도 남아 1년 있습니다. 남았습니다. 근데 뭐 1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변화를 떠나서 또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지율이 높아야만 국정 동력, 네. 개혁 동력을 살려갈 수가 있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우리 김준일 대표가 워낙 말씀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은 리더는 지도자는 고집, 아집, 오집이 아닌 결집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결집이 필요하다. 결집입니다. 뭉쳐지는 결집. 예. 집 중에 제일 좋은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 결집이에요. 그러니까 결집을 통해서 국민들을 통합해 나간다면 국정 동력이 생기는 건데 지금 그거 좀 그렇죠. 바로 소개 좀 지금 소개를 해주십시오. 해드리려고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선거 다음 그렇죠. 총선의 심판론이냐, 그렇습니다. 뭐 안정론이냐. 이제 선거는 예. 구도입니다. 일단 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권자들이 어떤 마음을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냐 이게 이제 선거 구도인데 이 정권 안정이냐 정권 심판이냐 그렇죠. 안정이냐 심판이냐 자 한길 리서치 앞서 개요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네. 한길 리서치에서는 안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 투표한다는 게 34.8%.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야당에 투표하겠다. 정권 심판이죠. 54.2%. 높네요, 훨씬. 네. 네. SBS 조사를 보면은 정권 안정 그러니까 여당 후보를 뽑겠다. 36.9%.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죠. 그다음에 야당 후보를 뽑겠다. 정권 심판 49.9. 거의 50%에 가까운데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여기서는 이 정부 견제 심판이 되겠죠. 56%. 50%가 50%. 자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네. 자 그다음에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정권 안정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 뭐 50대 35 뭐 그 정도로 지금 보이거든요. 결국은 정권 안정보다는 정권 심판론 1년 남은 시점에서는 그게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얘기하셨던 그 한국 갤럽 조사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4년 전이 2019년 4월 11일에 이제 발표된 게 있는데 예. 그때 20년 선거 1년 전. 그렇죠. 네. 2019년 네. 4월에 있었던 그렇죠. 딱 1년 전. 그때 정부 견제론이 37%, 정부 지원론이 47%. 그래서 사실 그 흐름이 그대로 가가지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그렇죠. 이긴 이겼죠. 거예요. 네. 근데 2016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새누리당 그렇죠. 1년 전, 그러니까 2015년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의 여론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서 훨씬 높았어요. 그 180자 얘기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년 한국 정치는 워낙 변수가 많아서 이거를 네. 지금 흐름이 그대로 간다라고 반드시 단정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하고 연동돼 있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다. 예, 대통령 예. 지지율하고 연동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바뀔 반등할 여지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일단 이게 정치적인 논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경제가 좀 좋아지면 이거를 가지고 홍보를 해서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호감 플러스 그때는 코로나가 오면서 그렇죠. 정부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발목만 잡게 하는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불었어요. 근데 지금 뭐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이 만약에 오거나 뭐 전쟁이 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이러면 또 한번 흐름이 바뀔 수 있지만은 그런 게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뭔가 반등을 꾀하기가 지금 정부 여당이 굉장히 어렵고 경제 안 좋고 그리고 태도
이런 어떤 태도라는 게 이게 민주적 가치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2030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겁니다.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 이거를 굉장히 지금 이 정부가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 나와가지고 나라도 이 지경이면은 지지율 이 지경이면 나라도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설득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정말로 정부 그러니까 여당에서 완전 다 대통령하고 진짜 척제 각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힘들 겁니다. 혹시 정상회담 곧 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뭔가 반등의 요인이 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네. 하나는 안보, 하나는 경제적 측면. 예. 네. 그러면은 지금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 어느 정도 결론이 났어요. 뭐 이제 뭐 반도체법이나 뭐 예. 그러니까 미국의 스탠스가 있고 미국 지금 그 현지에서 들려오는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대폭적인 양보 그리고 한국에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는 가기 힘들다라는 게 이미 어느 정도 틀이 짜여 있다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일본에는 뭐 주는 특혜가 한국에는 안 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막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배터리 쪽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극적으로 반전하기 어려운 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안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약간 기본값입니다. 안보는 굉장히 이걸로 점수를 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논란이 없었고 오히려 미국한테 그 도청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민족적 자긍심, 주권 국가로서의 자존심이라도 좀 세워줬으면은 이게 후한 점수를 받을 텐데 이것까지 겹쳐버리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을 어려워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은 이제 김준일 대표님 말씀대로 이미 뭐 안 봐도 비디오인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도감청 변수가 저는 조금 더 다른 양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그렇습니까? 것 같아요. 예.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한국 여론이 격앙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 여론을 여기는 거하고 인식하는 거하고 미국은 또 동맹국이고 상당히 많은 또 우리 교민들이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도 절박하거든요. 내년 재선에 지금 나설 생각도 있는 것으로 이제 의중이 나오고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이니까 이런 외교가 또 중요하거든요. 중국을 또 견제하는 의미가 또 한국과 사이에 또 논의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우리는 우리대로 도감청을 빌미로 해서 미국 때문에 지금 우리 어떡하냐 우리 정부 더 어려워졌다 이러면서 좀 더 얻어낼 여지도 저는 없지는 않다. 특히 이제 이 2차 전지나 이런 관련해서 핵심 협력 강물 국가로 지금 미국 재무부의 세부안에 인도네시아하고 아르헨티나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리튬 원천 이 생산지가 이제 아르헨티나의 염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저는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고 봅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시 또 여야 총선 얘기 다시 좀 돌아서 보면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중수청이었잖아요. 그렇죠. 중도 수도권. 청년. 장관의 하재죠.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이 좀 중요한데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조금 반대로 가는 모양새거든요. 특히 정강훈 목사 부분인데 이 김기현 대표가 정강훈 목사하고 단호하게 끊어내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김재현 최고 뭐 징계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썰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좀 전해 듣고 취재한 바로는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 개신교 신자라서 이 종교 지도 뭐 이제 목사 같은 종교인한테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다. 개신교. 뭐 근데 정광훈 씨가 이제 목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뭐 목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단 판정이 한기총에서 있었지만은 그게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이단이라고 보기도 약간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수 대결집을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총선이 되면은 한 표라도 더 긁어 모아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정광훈한테 너무 선을 세게 그어 놓으면은 그쪽 표들이 다 이제 선거 때 도와주지 않으면 또 어려워져서 약간 우유부단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저는 그냥 이 말씀 드릴게요. 극우 협곡으로 들어가지 말고 광활한 중원의 평원으로 나와라. 평원으로 나와야 된다. 거기가 표가 훨씬 많다. 평원 나와야 된다.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좀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은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기반이 취약한 거예요. 본인이 뭐 대선 후보급이나 대선 후보급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 당권을 얻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당대표가 됐다면 이제는 뭐 눈치 볼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정치인이 한 당에 그것도 집권 여당의 대표 자리에 올라왔으면 이제는 본인의 칼을 휘둘러야죠. 그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개혁이 무진장 필요한 정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러면 그걸 당 내에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정강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 종교적인 지지층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걸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 이 이야기는 그렇죠. 홍준표 시장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뭔가 김재원 최고 정강훈 목사 다 이 얽혀 있는 것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당히 질이 멸렬해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더라도 또 당은 당대로 개혁을 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역할조차 못하는 안 상황이 되는 되는 거죠. 상황이다. 예. 자, 민주당도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윤관석 의원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정금발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 이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 같다. 휴대전화.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뭐 사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좀 휴대전화에 왜냐하면 다 있으니까요. 휴대전화에 있고 그 JTBC 어제 뭐 이제 보도된 거 보면은 육성으로 네. 10개 준비 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네. 어디까지 돈이 뿌려졌는지까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돈을 이제 뿌리려는 시도까지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했어요, 사실은. 네. 이게 이제 돈봉투 사건이 가장 최근에 그 확 논란이 됐던 게 2012년에 그 누구였죠? 고승덕 의원이 네. 폭로를 했었죠. 2008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전당대회 당시에 돈봉투가 나한테 왔는데 그거를 내가 돌려보냈다라는 거를 언론에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고 박기태 국회의장이 이제 그걸로 수사받고 그런 게 있습니다. 시점으로 보면 2008년이니까 13년 전, 14년 전 얘기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돈으로 이렇게 하는 정치는 좀 공공연하게 돈 뿌리는 정치는 끝난 거 아니냐 이제 그때 정치권이 완전 내홍을 겪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직도 지금 민주당이 더 뭐 민주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 민주당에서 이게 자행됐다라는 게 너무 좀 실망스럽고 문제는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여러 명이 지금 아까 전에 대기 중이다. 안민석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15명한테 최소한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15명 그 3만 개 음성 파일만 3만 개 있거든요 지금. 네. 거기에 이름이 누가 나올지 모릅니다. 누구는 뭐 받았는데 뭐 반응이 미적지근하고 누구는 막 이런 거 나오면은 한 명씩 소환할 거예요. 그러면은 15명 중에 몇 명이 소환될지 모르겠는데 아하. 이들 국회의원들 계속 소환될 거고요. 지금 현역만 받았겠습니까? 네. 이 원외 원외도 지역위원장들도 어쨌든 그 지역의 대의원들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여러모로 회유나 돈이 뿌려졌을 가능성. 그럼 민주당은 초토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그러니까 야 이런 거를 이정근 같은 사람한테 맡긴 것도 정무적 감각도 저는 놀랐고 하여간 뭐 정말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실망이고 예. 정치적으로는 근데 이게 결국은 누가 더 싫으냐예요. 예. 윤석열과 이 정부 여당이 더 싫으냐 아니면 민주당이 더 싫으냐 싸움으로 그러니까 좀 혐오 정치로 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편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그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국이 좀 안 좋으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이거 갖고 있다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든 저떻든 어떻든 간에. 범죄 혐의나 의혹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사정 정국이 될 건 불을 보듯 뻔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걸 사전에 민주당이 좀 제살 도려내기 식으로 끊어냈었어야 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이제 쌓아놓다 보니까 뭐 국민의힘이라고 없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누가 칼을 쥐고 있느냐. 이 정권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이 휘두를 수 있는 카드가 많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재명 리스크에서 이제는 민주당 리스크로 옮겨가는 겁니다. 바뀔 것이다. 오히려 이제 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이 사태에 대해서 수습을 해야 될 또 역할과 책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걸 볼 거예요. 유권자들은. 그렇다면 이렇게 의혹이 있고 검찰 수사 결과 명확히 드러났다. 그런 게 이제 밝혀지게 되면 이걸 내부에서 당무위원회를 해서
당직을 박탈한다든지 당원권을 정지한다든지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이제는 민주당으로서는 이중고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총선까지 내려갈 거예요. 아, 그러면 내년 그럼요. 총선까지 계속 갈 것이다. 그러면 또 8월 9월 되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은 계속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 리스크 해결에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스스로 살을 도려내는 이것을 갖다가 제사를 깎아내서라도 개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냐가 절체절명에 사느냐 죽느냐의 길에 와 있는 거죠. 결국은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여든 야든 간에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총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심각한 게 저는 뭐냐면은 좀 실망스러운 게 자 현직 대표가 사법 리스크 있죠. 네. 바로 직전 대표 송영길 대표도 지금 사법 리스크 생겼죠. 있죠. 그리고 예. 전 대표인 이해찬 전 대표도 그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죠.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압수수색하고 지금 수사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 주변에 지금 이 문제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은 다 지금 다 엎어야 됩니다. 지금 엎어야 된다. 완전히 쇄신을 하지 않으면은 네. 국민적 신뢰를 받기 힘들어요. 쌍방의 쇄신을 두 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 동탑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배중선 소장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